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 시장. 주가가 떨어지면 언론 같은 데서 뭐 일주일 내내 검은자가 붙는데 8월 5일은 정말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어도 될 정도로 그랬죠. 큰 지진 나기 전에 전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인공지능 버블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투영되고 있었고 파리 뭐 많이 여행을 하시겠지만 아주 경험할 수 없는 인문학 여행. 인문학 여행. 예. 그 지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전부 진짜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하면 연관 검색어가 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광복, 독립이지 않습니까? 그 2차 대전 이후에 주권을 되찾은 나라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자유, 이런 독립, 책임감 있게 그 다음 세대에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생각해요.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출신 방송인 에바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출신 방송인 카메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본토로 진격한 우크라이나군이 74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주의 마을 74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Територію активних дій головком доповідав, що наші сили контролюють 74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и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외신들은 또 쿠르스크와 인접한 벨고로드 주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 회복에 동의하면 본토 공격을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을 위협하는 자들과 협상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향후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둔 양측의 수싸움도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암살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의 보복 폭격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무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이란이 며칠 안에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위치한 모사드 관련 건물들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텔아비브에 있는 4개 정보기관과 군 관련 기관이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발표된 경합주 7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8대 47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 내지만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해리스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해리스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5곳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던 지난 5월 조사에선 트럼프가 7개 경합주에서 앞서거나 동률을 이뤘는데 석 달 만에 반전된 겁니다. 규모 7.1 지진이 규슈 남부를 강타한 지 나흘 만에 제5호 태풍 마리아가 혼슈 동북부를 관통하면서 일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마리아가 오전 8시 반쯤 이와테현 오후 나토시에 상륙한 뒤 도호쿠 지방을 지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풍은 이와테현에서 아키타현 쪽으로 북서진하며 혼슈 북부를 횡단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우크라이나의 최대 반격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쿠르스크 주의 그쪽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자면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곳이 이제 돈바스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른쪽에 있는. 그렇죠. 네네. 오른쪽.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 그쪽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마을인데, 그러니까 쿠르스크는 이제 주 이름이고 이제 조그마한 마을이죠. 근데 조그마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울의 반 정도 크기니까 크다면 굉장히 큰 거죠. 수천 명의 이제 기동대가 급습을 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한 건데 네. 이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것이죠.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러니까 2022년 2월 이후로 2월이었죠. 처음에 러시아가 이제 그 키이우를 점령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게 잘 안 되면서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을 밀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주로 이제 동부와 남부 쪽을 그렇죠, 주요 남부 쪽으로. 공격했죠. 네. 이렇게 했는데 쿠르스크주 그쪽은 러시아도 신경을 크게 안 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뢰도 좀 묻혀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그 군인들도 그렇게 많이 안 있던 곳이라는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 허를 찔린 것이고,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략적으로 계속 무기를 달라 이제 서방 측에 요구를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그 서방 측도 지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봐라,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회심의 어떤 카드였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뭐 나름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봐야죠. 성공을 네. 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군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네. 좀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난 6일 공격이 시작됐고 저희가 녹화하는 기준으로 지금 일주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말 그대로 허를 찔렸다고 생각해서인지 지난 7일, 9일, 10일 연달아서 직접 회의를 주재를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네. 강력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혹은 푸틴 입장에서는 이럴수록 협상이 더 어려워져. 약간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 돈바스 지역을 많이 점령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도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절대 안 된다 되죠. 이제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쿠르스크 주를 약간이지만 점령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상태로 협상을 하자라는 말이 이제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이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허리를 찔린 셈인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이 원래 그 육군 보병이 이제 들어갈 때는 과거 전쟁 보통 보면 포병이 먼저 포사격을 하고 그 지원 속에서 이제 육군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 드론 공격을 막 쏟아붓고 그다음에 이제 보병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군사 전략 차원으로도 좀 보기 드문 네. 그런 그 모습이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요즘은 사실 어느 전장에서 드론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요. 힘들어진 예, 그런 핵심이 된것 같아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있죠. 이상기후, 이상재해 등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LA에서 강진이 발생했고요. 일본에서도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공포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에바님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네, 일단 미국 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에서 이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일단 인명 피해는 지금 이제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규슈 남동부의 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이제 8일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서 그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경보를 내렸는데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제가 되긴 했지만 네네. 이날 이제 일본에서 발생한 그 7.1의 지진이 난카이 해곡에서 나타날 대지진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 때문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보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고,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지는 이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이제 지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지진 학계에서는 그 난카이 해곡에서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100에서 150년 간격. 네. 그런데 일본의 그 정부는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지금 70에서 80% 정도로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일단은 큰 피해가 없는 없기를, 게 제일 예, 중요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기 바랍니다. 네. 카메론님 어떻게 좀 이 기사 보셨어요? 네, 기사 봤고요. 네. 사실 제가 2011년에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일본 일본 그 지진 대진이 때. 왔을 때 제가 다행히도 제가 오사카에 있어서 덜 피해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같이
가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가짜 정보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본말로 지신쿠모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사실 대지진 발생 직전에 나타나는 특이한 그 구름 모양을 일컫는데 저 구름을 네. 보면은 곧 지진이 오겠구나라고 네, 예상하는. 오겠다고는 그거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는 그 근거 없다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는 현혹되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쉽게 믿게 되잖아요. 걱정하지 않을까. 네. 이게 잘못하면 사회적 혼란으로도 가니까. 그렇죠. 각 대륙 어디를 둘러봐도 어느 한 곳 편한 곳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전쟁 소식, 재난 소식, 이 무더운 여름이 더욱 힘겹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지나 지금은 세계 증시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 전쟁, 미국 대선 등 하반기에 남은 변수가 참 많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안하고 또 궁금합니다. 오늘 이슈 W 주제는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숨죽이는 아시아입니다.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You are, and all we will do will be successful, and I think I have a better سرعت عمل سامانه 여기서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좀 있으실까요? 하시고 에바 씨는 안 하시고 저도 안 하고. 소장님 안 하시고. 네. 저희 애널리스트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요? 예, 간접 투자 펀드 같은 것만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네. 주식을 하세요? 한국 주식을 하세요? 둘 다 해요. 둘 다.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뭐 괜찮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주가 떨어져서 네. 약간 할인가로 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할인가로 산다. 예. 그러면 지난 그 5일 블랙 먼데이라고 불렀던 그날 네. 그쯤 사신 거예요 혹시? 너무 구체적인가 질문이? 샀어요. 네. 근데 제가 원래 그 배당급을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 배당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내가 냈던 만큼 그 퍼센티지 안에서는 더 많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람들이 사는 게 좋다고 해서 네, 잘 많이 어쩐지 샀어요. 아까 카메론 씨 들어올 때 오늘 표정이 유독 좋았어요. 맞아요. 엄청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오늘 표정이 좋더라고. 네. 센터장님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 얘기, 뭐 경제 얘기를 쭉 할 텐데 지난 일주일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주가가 떨어지면 언론 같은 데서 뭐 검은 금요일, 검은 화요일 실은 일주일 내내 검은자가 붙는데 네. 8월 5일은 정말 뭐 블랙 먼데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그랬죠. 하루에 코스피가 8% 조정을 받았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뭐 12%나 떨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주가라고 하는 게 늘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8월 5일의 변동성은 조금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뭐 해석도 들어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는 네. 뭐가 맞는 걸까요? 아유, 뭐 왜 이렇게 정답은 된 걸까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한꺼번에 작용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큰 지진 나기 전에 전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조금 전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8월 5일 날 글로벌 증시가 그야말로 폭삭 내려앉았는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끄는 그런 어떤 주도주는 한 7월 중순부터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버블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투영되고 있었고 또 7월 31일 날은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8월 5일 급락하기 직전 주말인 8월 2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명확한 수치로 잡히는 건 없습니다. 통계가 뭐 이렇게 잡기 어렵기 때문에 개념적인 값인데 근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잣대로 최근에 금융시장을 해석하면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엔케리 트레이드는 일본에서 빌려서 차입하기 가장 좋은 데가 일본이고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돈이 가는데 뭐 그런 나라는 명백하게 미국이었죠. 네. 예, 미국 주식 성과도 좋았고 미국의 금리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잣대로 보면 일본에서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는데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또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미국의 AI 버블론이 대두가 되고 또 고용지표가 나빠지니까 돈을 빌리는 쪽이나 투자하는 쪽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났던 것이 8월 5일에 주가 급락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 속보가 계속 뜨는데 뭐 워렌 버핏이 뭘 팔았다. 나중에 이제 기사 찾아보니까 뭐 애플을 팔았다. 네. 뭐 주식을 일부 팔고 현금화를 뭐 네.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그 블랙 먼데이랑 연결된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워런 버핏의 어떤 그런 행태가 네. 뭔가를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뭐 보니까 크게 보면 좀 AI 버블론에 좀 힘을 실어주는 워렌 버핏이 최근에 주식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크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네네. 주식을 사고 판 내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기별. 예, 네. 4월부터 6월까지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대주주인 회사가 네. 이제 애플의 2대 주주였다가 주식을 뭐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발표 우리가 알게 된 게 8월 초니까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팔았으니까 AI 주식에 거품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은 있죠. 요즘 네. 뭐 경제 섹션 뉴스를 보면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신산업은 거품을 필요악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닷컴 버블 때 생각하면 1999년, 2000년도에 닷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아마 포털이 야후나 네. 라이코스나 엠파스 같은 회사들이 인터넷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역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는 구글이 됐고 한국은 네이버가 됐는데 구글과 네이버는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아예 상장도 안 됐습니다. 신성장 산업이 클 때는 뭔가 사람들에게 꿈이나 희망을 심어주면서 경제적 자원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네. 그중에 살아남은 한두 개 기업이 생태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뭐 AI 주식들이 지금 버블이냐, 사실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풀어 올린 다음에 터질지는. 닷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편지도 쓰고 쇼핑도 컴퓨터에서 하고 음악도 컴퓨터에 듣는 세상을 꿈꿨는데 그 판단은 맞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역이 달라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버블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것 자체가 이제 미국식의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기 잠깐 카메론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바이든 행정부의 지표를 보면 뭐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잡히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네. 경제 그 여론조사를 딱 하면 바이든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잖아요. 주변 미국 이제 친구, 친척, 뭐 가족들 네. 물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진짜 4년 동안 팍팍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정말 이상한 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다 느끼기는 느껴요. 네. 그게 SNS 볼 때도 되게 이런 역시 물가가 올라갔구나 뭐 그런 트렌드들이 있긴 있어요. Under consumption goal이라고 해서 과잉 소비 아니고 그 반대예요. 약간 아무것도 안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를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 뭐 네. 약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SNS에서 뭐 이런 예쁜 거 있는데 나는 대신에 나는 그냥 DIY로 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콘텐츠만 봐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명품으로 이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나는 똑똑하니까 이렇게 돈을 아꼈다. 알뜰 소비한다.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비교적 가장 잘 나가는 경제였지만 미국 사람들도 좀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올 봄에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갔더니 네. TV 최저가 20%입니다. 저녁을 먹고 20% 네네. 주면 조금 섭섭하다고 이렇게 막 더 안 집 주나. 너무 한국처럼 고정 월급을 받기보단 팁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0%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는 이 커피 체인점을 가도 거긴 사실 팁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서비스를 안 해주죠. 서비스를 안 하고 그냥 가서 받는 건데 맞아요.
근데 이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팁을 클릭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보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또 안 주면 또 굉장히 인색해 보여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물가로 좀 주름이 잡히는 뭐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이나 뭐 이런 쪽은 너무너무 좋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그늘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얼마 전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검은 월요일이 지나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지표를 주목했었는데요. 발표된 지수에 따른 영향 뭐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제 좀 물가가 좀 그래도 좀 둔화가 돼야죠. 중앙은행이 그렇게 금리를 2년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건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써야 물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경제 김을 빼는 겁니다. 좀 소비도 좀 덜하고 그럼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가 계속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이 누군가 그 경제에 빚을 많이 진 경제 주체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누가 빚을 못 갚고 손을 들어버리면 그게 전체적으로 은행이 돈떼이고 돈이 안 도는 신용경색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그 금리 올리는 긴축은 좀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을 맞바꾸는 건데 이제 미국이 작년 재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는 둔화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잖아요. 작년 우리는 1.4%였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 2.3%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26조 달러 정도 되는 경제가 한국보다 더 큰 속도로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뭐 조금 뭐 적절하게 좀 이제 둔화가 되는 게 이제 저는 뭐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이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다른 나라들이 많이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국의 내수가 엉망인데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를 못 낮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좀 낮출 여력이 만들어지면 그게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균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제라는 게 꼭 중앙은행의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연착륙을 바라지만 혹시 경제가 또 아주 심하게 나빠질 수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저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아주 심하게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아직은 찾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 5일이었나요? 이 뉴욕타임스의 폴 크루그먼이 이제 또 칼럼을 써서 지금 리세션 직전이다, 뭐 당뇨병에 이제 비유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고 최근에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페드가 바보같이 너무 늦었어,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당장 어쨌든 그 페드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안 내리면은 안 되겠죠.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움직이니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제가 대체로 큰 탈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2008년도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긴 것도 연준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올리니까 그 후폭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어렵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도 금리를 못 낮추잖아요. 그래서 저는 9월달에 금리를 낮추는 거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서가 아니고 고금리가 유지가 됐을 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을 하면 연준도 금리를 어느 정도는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뭐 낮출 거라는 그 기대치가 거의 100%인데 이번에는 저는 좀 9월에는 좀 낮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대선거 직전이라서 뭔가 건드리면 사람들이 뭔가 말하지 않을까. 근데 그 예측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초에도 이미 미국 연준에서 올 초에 그 미국 대선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준에서 올해 말까지는 4.6 뭐 이렇게 유지를 그 정도까지 이제 그 맞추겠다 이런 발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9월에 안 내리면 뭐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그 개발업자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선거 앞두고는 낮추지 마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안 낮추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고 벤 버냉키도 공화당입니다. 직전 연준 의장이었던 제니 렐러는 민주당이고 네네. 근데 벤 버냉키가 공화당 당적을 갖고 있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중용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이 전문가의 세계에서는 당적을 막론하고 이 사람이 전문가의 양심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회인데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신뢰 자본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깎아내리는 측면이 저는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작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작년 그 경제 성장률이 1.4%대라고 하시고 또 이제 이번에는 수출이 잘 돼서 좀 성장률이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물가도 참 사과 막 이런 게 너무 비싸 뭐 이러니까. 수출 굉장히 좋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제 주머니는 비어 있어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을까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한번 반도체와 궁금하긴 자동차 합니다. 회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좋은 이 중산층 노동자로 산다 그러면 수출 회복의 수혜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국민 경제를 분해해 보면 이제 수출을 빼면 민간 소비 그리고 민간 소비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분들 경기 영향적인 민간 소비고 두 번째 내수를 구성하는 항목이 투자입니다. 투자는 공장 짓고 하게 되면 고용 같은 데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건데 한국은 이 내수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일단 민간 소비는 가게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은행에 원리금을 갚느라고 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부동산에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건데 집값 올라가면 좋죠. 근데 뭐 그렇다고 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두 번째 기업의 투자는 한국의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투자하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투자하기로 한 게 100조니까 기업은 투자하지만 여기 한국 땅의 고용 효과 이런 건 굉장히 약한 것 그렇죠. 같고 지난 정부 때는 이제 정부가 지출을 많이 늘리면서 이제 내수 경기를 방어했는데 이건 뭐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진보 정부는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보수 정부는 정부가 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겨두자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이 그랬습니다. 혹시 뭐 체감적으로 생활인으로서 뭐 살기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하셨잖아요. 늘 항상 어렵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수는 구조적인 정체로 이제 온 거고 단지 이제 수출이 잘 되면은 전체 성장률은 좋아지지만 그 안에 있는 내수 항목들은 대정체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 이 지표 경기와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느낀 체감 경기가 구조적인 괴리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항상 다른 사람 주식 다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올라 이러고 있는데 요즘은 다른 나라 주식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국 주식만 안 올라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블랙먼데이 지나면서도 한국 증시만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뭐 약하기는 많이 같이 약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2008년 이후로 보면 글로벌 경제의 동조화란 건 완전히 깨졌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미국 옆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가 인도 정도만 제외하면 실은 어려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잣대로 세상을 보면은 한국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지난 10년은 미국만 좋고 네. 예, 나머지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은 그런 지난 10년 한국에 살아요. 갑자기 박수를 좋겠다 이러면서 저희가 센터장님을 뵌 지가 조금 됐는데 그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선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네. 뭐 시사 방송에서 베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에서 자주 언급이 되니까 저희도 슬쩍 발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0.1%라도 혹은 1%라도 누가 이길 것이다. 뭔가 가능성을 점쳐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100일도 안 남았죠, 대선이? 네. 지난번에 왔을 때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맞아요. 출마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바이든 후보였군요. 바이든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이든이 출마하고 있었으면은 무조건 트럼프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확
바뀌었으니까 분위기가. 5대5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해리스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않아요. 많이 몰라요, 아직도. 그건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트럼프는 이제 뭐 몇십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너무 오랫동안 봐왔어. 오랫동안 봤으니까. 뉴 페이스라서 좋은 점도 있고 성과를 모르겠어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5대5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오케이. 0.1%라도 어느 쪽에 가능성이 있는지 집요하게 다시 질문을 드리면 너무 어렵다. 0.1%라도 제 생각에는 요즘 막 언론 분위기도 있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좀 더 충성도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충성도 생각해요. 박제해놓고 트럼프다.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있을 때는 실제로 제가 모든 주를 다 계산을 해서 해봤었어요. 바이든이 지는 걸로 나왔어요. 항상. 예전에 바이든 때 네. 해리스로 바뀐 다음에 특히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딱 세 군데만 저는 짚어드릴게요. 펜실베이니아하고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세 군데만 보시면 돼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경합주 중에 경합주. 네. 이 세 군데에서 바이든이 지고 있었는데 네. 해리스로 바뀐 다음에 해리스가 역전시켰어요. 그 경합주에서의 젊은 층에서의 지지율이 13%포인트가 확 바뀌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는 당장 내일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해리스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센터 형님, 사실 이제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어서 계속 관련된 뉴스 보시잖아요. 어떤 쪽이 되는 게 우리 경제에 좋은지, 그게 뭐 주식이 됐든 금융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이 당장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뭐 가치 외교잖아요. 인권도 손대고 막 하니까 장사꾼인 트럼프가 들어와서 뭐 관세를 내가 받아들일게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미중 간의 갈등은 개념적으로 조금 완화가 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돈을 많이 쓰면 그래 정체성에 맞는 건데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증세는 못 하잖아요. 세금을 더 걷는 거. 또 돈이 뭐 하늘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트럼프는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재정에 좀 주름을 잡을 것 같고 해리스가 되면은 뭐 바이든 때처럼 돈을 계속 쓰겠지만 정말 증세에 대해서 뭔가 결기를 가질 거냐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엔 미국의 재정에서 파생이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누가 되더라도 재정을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거기서 비롯될 불안이 다른 나라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민주당 후보가 되든 공화당 후보가 되든 우리 경제에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아주 긍정적인 미래만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재점검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3분 세계 일주 시간이죠. 오늘은 파리지행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프랑스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이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 외신에서 정말 엇갈린 반응이 일단 좀 나오고는 있어요. 에바 씨는 이번 파리 올림픽 조금 보셨어요? 네, 저는 좀 재밌게 보셨습니까? 치킨을 많이 먹었습니다. 밤에? 제가 러시아에 있었으면은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걸 한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잘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팀이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센터장님은 보셨어요? 밤새고 보시기는 좀 힘드셨나요? 저는 스포츠 좋아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또 미국 농구팀 경기, 또 축구, 뭐 미국 프랑스 농구팀은 반칙 아니에요? 거의 스타전이었. 그건 완전히 뭐 올스타 팀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셨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파리 올림픽 보긴 했어요. 뭐 진짜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잖아요. 머스크가 언급했던. 네, 맞아요. 약간 여러 가지 사건도 터졌잖아요. 그런 뭐 공지판 침대나 뭐 에어컨 없고 그런 것들인데 이게 프랑스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 게. 알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번 올림픽이 어느 때보다도 여성 남성 비율이 가장 그래도 그 비슷한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 문제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프랑스가 이번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네. 역시 뭐 분위기가 소장님 오늘 프랑스 여러 지역 중에 파리로 가나 봅니다. 네. 이번 파리 여행 혹시 이름을 붙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인문학 여행. 인문학 여행.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전공이 혹시 그쪽이신가요? 그렇죠.
인문학 전공했어요. 제대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분 시작합니다. 네, 3분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리에 워낙 볼 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라틴구라는 데가 있어요. 라틴구? 예, 불어로 까르티에 라틴. 그래가지고 이름 자체가 벌써 라틴스럽잖아요. 네. 굉장히 인문학스러운데 그 파리 그 지역으로 소르본 그 대학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전부 진짜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고급 라틴어. 고급 라틴어. 네.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 사실 유럽의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는데 세계 최초의 대학이 대략 이제 3개 정도 옥스퍼드하고 그 서번하고 그다음에 저 이탈리아의 볼로니아 대학 3개 정도가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그중에 이제 파리 대학이 이제 소르본 대학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거기서 강의를 했었고 그러면서 신학을 얘기하고 무슨 뭐 법학을 얘기하고 이런 지식인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과 전 유럽의 엘리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대학 교수나 학생들이나. 지금도 소르본 대학 건물이 있는데 거기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그 중세 박물관도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면은 또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그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 먹자골목.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싸게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여행 가면은 무슨 고급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썰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그냥 젊은이들 먹는 그런 거 골목 가서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 룩셈부르크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길이 있어요. 그 잘 발견하기 어려운데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벽에 대리석 벽에 이렇게 1m 자가 이만한 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미터를 쓰잖아요. 근데 미터가 처음 만들어진 게 그렇죠. 프랑스였었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 사람들이 모든 인간에게 전부 그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 단위를 만들자라는 큰 거대한 계획이었죠. 표준화가 진행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구의 길이를 적도에서부터 북극까지, 그러니까 좌우선 이 4분의 1 이거를 1000만분의 1로 쪼개서 이거를 그러면 1m라고 삼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작된 것이 작업이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수학을 가지고 그 진짜 길이를 쟀어요. 네. 물론 지금과 가지고 살짝 달라요. 그 당시에는 그 이게 미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자로 만들 거 아닙니까? 이게 대리석으로 거기 아예 딱 새겨져 있어요. 대리석. 그래서 그 룩셈부르크 공원 인근에 가시면은 그거 물어보시면 다 알려줄 거예요. 그거 가서 한번 그 당시에 만들었던 1m구나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네요. 네. 의미가 있군요. 오늘 임 소장님과 파리 인문학 여행까지 해봤습니다. 참고로 17회 파리 패럴림픽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이어지니까요. 관심을 두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걸 영어로 하면은 소소한 연구소. 그렇잖아요. 영어로 하면. 소소한 연구소요. 소소. 네. 그래서 소소하지 않지만 소소하다 두 개 다 됐잖아. Not so so, but so so 약간 그렇죠. 이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제 8월 15일이 우리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5년도 2차 대전 또 태평양 전쟁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 국가들이죠.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독립으로 해볼까 합니다. 광복절 관련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저 서대문 형무소 앞에 독립문이 있거든요. 네. 그 독립문을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문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문이라면 일제가 부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문은 서재필 선생님께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문이거든요. 1894년에 이제 그 청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건데 네. 청나라가 박살이 나요. 어호. 청나라가 박살이 나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그 지배권을 포기하라 이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요동반도를 그 신의주 위에 있는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넘긴다고 그 다음이 타이완을 일본에게 넘긴다거든요. 그래서 타이완은 1894년부터 꽤 오랫동안 일본 식민지였습니다. 94년. 이러다가 이제 1945년 똑같이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타이완도 독립을 하는데 1945년도에 이제 그 일본이 패망한 직후부터 최악의 국경내전이 발생을 해요. 네. 이제 일본이 물러간 상태에서 대륙의 지배권을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타이완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병력만 타이완에 보냅니다, 국민당이. 네. 이런 과정에서 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1947년 2월 27일 날 당시 담배는 국민당이 허락한 전매업자들만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매품이라고 하면은 몰래 팔면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우리 승호 씨는 몰래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팔겠죠. 저도 안 팔아요. 네. 타이완 원주민 한 할머니가 그 전매품이었던 담배를 몰래 팔았어요. 타이페이 시내에서. 할머니면 가능하죠. 그걸 국민당 소속 이 단속반이 본 거예요. 왜 허락도 안 받고 이걸 파냐라고 하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개머리판으로 이 할머니를 찍은 거죠. 이게 이제 그 타이완 전체 소문이 난 거예요. 대륙에서 건너온 국민당 외성인들이 네. 원래 타이완 내성인들을 무력 탄압한다. 더구나 할머니를. 그래서 바로 다음 날 2월 28일 날 전국적인 국민당은 물러나라라는 시위가 시위. 벌어져요. 당연한 결과죠. 뭐. 당연한 네. 결과겠지요. 네. 맞아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타이완을 점령하고 있던 국민당 수가 적었잖아요.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증원군이 이제 증파돼 들어오거든요. 시간 벌기. 그러면서 이제 무력 진압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민진당이 집권한 다음에 한 조사를 해보니까 공식적으로만 3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3만 그냥 명. 47년에. 기관총까지 동원돼가지고 그 이후에 타이완은 87년도까지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8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228 사건은 금기어였어요. 입에 꺼내면 안 돼요. 타이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가 한국, 타이완 또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또 인도가 있죠. 아, 인도.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국도 2차 대전의 승전국은 승전국이지만 승전국 아닌 승전국 같은 노예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승전국이지만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도저히 인도 대륙을 통치할 능력이 안 됐어요. 영국이요. 그래가지고 딱 선을 긋습니다. 인도의 대부분의 그 주민들은 힌두교를 믿죠. 네. 그렇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또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네. 원래 그 영국 식민지가 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인도는 무굴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슬람 지배층이 다수의 힌두교 주민들을 통치하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약간 뭐라고 할까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영국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됐었어요. 자기들도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저기요 대충 지금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인도 북부에 많이 사니까 그쪽으로 이동하시고 힌두 교도들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대충 거기서 나라 둘이 쪼개서 잘 사세요.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 파키스탄이죠. 그쪽으로 이제 밀어버리고 또 방글라데시 쪽으로 밀어버리고 1947년 8월 15일 날 빠이빠이 하고 빠져버려요. 대충 나왔군요. 이렇게 대충 결자 해지를 못했어. 항상 그게 문제예요. 아시아의 대부분의 현재 문제가 있는 대부분 나라들 보면 거꾸로 올라가면 영국이 항상 그렇게 갑자기 빠져버리는 그래서 맞습니다. 생기는 영국부터 시작해요. 네. 항상. 그래서 제가 비틀즈 노래 안 들어요. 그렇게까지? 네, 비틀즈는 죄가 없습니다. 네. 펀자브 지방이라고 해서 지금의 그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국경을 애매하게 긋고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펀자브 지방 북쪽에 카슈미르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결정을 해야
해야 돼요. 야, 우리 카슈미르는 이슬람국인 파키스탄에 붙을 것인가? 아니 밑에 있는 힌두교의 인도 쪽에 붙을 것인가? 네. 왕이 내가 힌두교 신자니까 우리 카슈미르 이 왕국은 인도 쪽에 붙겠다 한 거예요. 근데 주민들은 뭔 헛소리 하시냐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슬람교도들인데 우리 파키스탄 쪽으로 붙겠다. 이 상황에서 뭔 소리냐고 강제로 인도 쪽으로 국왕이 붙는 거를 그냥 밀어붙여요. 그랬더니 당연히 주민들은 옆에 있는 파키스탄에게 SOS를 치겠죠. 그쵸. 파키스탄이 군사 지원을 합니다. 아하. 여기에 문제가 커지네. 카슈미르의 그 번왕, 국왕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인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 지원을 하면서 이른바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도 45년 이후에 해방 정국이 굉장히 이제 복잡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식민지 과정에서 모든 게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8.15 바로 이제 광복 맞았는데 우리처럼 딱 45년 끝나자마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신짜오. 어느 나라죠? 진짜. 칭다오? 베트남. 칭따오라니. 신짜오. 신짜오가 그 베트남어로 안녕이에요. 베트남어. 네. 베트남이 참 우리와 그 비슷한 그 역사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베트남은 그 꽤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쌀국수도 퍼라고 하는 것도 프랑스의 포토페라는 그런 그 소고기 육수 베이스의 전골 요리를 베이스로 한 음식이거든요. 네. 그 반미라고 해가지고 바게트에 그 고수 넣어 먹는 거예요. 오랫동안 식민지였는데 아시다시피 그 1939년도에 나치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프랑스를 점령해버리잖아요. 잠깐 지도상에서 프랑스란 나라가 없어져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인데 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러면 독일 것 돼버리는 거예요? 독일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애매해졌네요. 시간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독일 맞아요. 독일 건 아니지만 당시 독일과 일본이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 공백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일본이 인도 차이나 반도로 침공하면서 이걸 식민화해버려요. 기회주의. 네. 그리고 똑같이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일본군이 물러나고 똑같은 그 해인 9월 2일 날 호치민이 베트남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승전국들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된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승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민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그쵸. 그다음에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는 다 독립시켜 주려고 그쵸. 하고 이게 소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포장이 된 건데 그러니까는 그 한국은 당시에 일본에 그 점령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기 해당 사항이 안 됐던 거죠. 그쵸.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게 2차 세계대전 때는 열강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승전국도 식민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와 달리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는 감당이 안 되는. 승전국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그 식민지들도 다 독립을 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갑자기 그런 광복을 맞은 나라들에서 그 혼란 엄청 컸을 텐데요. 그렇죠. 혼란이 엄청나게 많이 네. 있었고 아까 이제 영국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는 이 아시아 지역에도 엄청나게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아까 썬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확 떠나버리면서 파워 바큐? 권력 파워 바큐, 권력 공백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이 너무 반듯해요. 너무 반듯하고 푹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처칠의 기침이라고 해요. 진짜로 처칠이 야 독립시켜야 되는데 대충 하자 하면서 선 긋다가 아츄!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로 제가 만든 게 진짜 있어요. 처칠의 기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뭐 카슈미르도 마찬가지고 분쟁 지역들은 다 한마디로 그 침략해놓고 다 수탈해 가고 결국 전쟁 끝나고 대충 정리하지 않거나 못하고 떠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차 대전 때 이제 영국이요. 당시 이제 그 영국과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튀르키예와 지금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중동 지역은 다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어요. 팔레스타인 등등 다요. 근데 영국도 싸우다가 지치니까 당시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세인 그 당시에 지도자에게 접근을 해요. 뒤통수 쳐달라고. 오스만 튀르크. 그럼 너희들 중동 국가 독립시켜줄게 우리 영국이. 이게 이른바 맥마흔이라는 영국의 외교관과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세인이라는 왕족이 맺은 협약이에요.
자, 이제 영국과 이슬람과는 손 잡은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 독립시켜주겠다고. 네. 한참 이제 1차 대전을 이제 치르는 과정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영국 정부가.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영국 정부 돈 필요하시죠? 로스차일드라고 하면서 유대 금융입니다. 금융 재벌인데 돈 드릴 테니까 이 돈으로 전쟁 비용 충당하시죠. 뭘 원하십니까? 로스차일드. 네.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돈 전쟁 비용 드릴 테니까 우리 유대 국가를 팔레스타인에서 좀 세워주시면 땡큐 베리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영국은 고민에 빠져요. 이슬람 이 민족들에게 독립국가 세워준다고 했는데 여기 또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돈을 준다고 하네. 이중계약. 네, 이중계약을 했죠. 이중계약. 이중계약. 입조심. 하다가 해서는 안 될 계약을 해요. 아, 헤이. 벨푸어 선언이라고 해서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 이름이 벨푸어인데 좋다 그러면은 이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중계약을 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독립하려고 했던 국가들은 많을 텐데 독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나라 뭐 국가들 있었나요? 있죠. 2차 대전을 떠나가지고 존 코너리, I'm Scottish. 아니 스코틀랜드 I'm Sean Connery I'm Scottish. 아이덴티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가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나라인 게 뭐냐면 일단 스코틀랜드는 그 게일러라고 해가지고 영어와는 완전 다른 말을 써요. 민족이 달라요. 켈트족. 그렇죠. 켈트족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영국은 앵글로색슨족이고 이쪽은 켈트족이라고 해서 민족이 달라요. 말도 다르고. 스코틀랜드가 북쪽에 있고 잉글랜드가 남쪽에 있으면서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만든 잉글랜드가 많이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도 독자적으로 독립국가를 만들자 한 계기가 된 것이 우리가 그 멜 깁슨이 나온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프리덤! 윌리엄 월러스. 윌리엄 월러스. 그 목숨을 잃으면서 그 스코틀랜드도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있잖아요. 나는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자식이 없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족보를 쭉 보니까 당시에 스코틀랜드 왕이 이제 제임스 6세였는데 제임스 6세를 그럼 데려와가지고 공동왕해라 잉글랜드랑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를 동분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는 완전히 다른 두 나라인데 똑같은 군주를 모셔요. 그래서 제임스 6세였다가 동분연합이 이러면서 제임스 1세를 했는데 왕은 제임스 1세지만 거의 독립국이었어요. 스코틀랜드, 그다음 영국, 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그런데 1707년도에 갑자기 스코틀랜드가 저기요, 우리 독립국 안 하겠습니다. 잉글랜드요, 우리를 좀 합병해 주세요.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스스로. 왜? 이유가 왜냐면 경제적인 이유. 1707년이라고 하면 그 유럽 열강들이 너도 나도 식민 개발에 열을 올릴 때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도 야, 우리도 식민지 개발 좀 해보자. 남은 땅 뭐가 있냐? 여기다! 지금의 파나마 운하가 있는 곳. 그때는 파나마 운하가 없었어요. 굉장히 좁은 지역이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스코틀랜드가 점령을 하면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을 수 있는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거의 국가의 거의 대부분의 재정을 다 파나마 쪽으로 올인을 해버려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보다 모기가 더 많았거든요. 모기요? 아직까지 모기 많겠죠. 그러겠죠. 아, 그렇구나. 말라리아 등등으로 이 파나마 개발에 실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가요.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봐봐. 지금 우리 스코틀랜드가 망하기 직전인데 어떻게 망할까? 그냥 망하기보다는 어떻게 망할까가 아니라 엔딩을 어떻게 할까? 그때 이 상황은 이제 잉글랜드에서 알았던 거예요. 어이, 스코틀랜드 돈 없지? 우리와 합병하자. 그러면 너희 빚 우리가 다 갚아줄게.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요? 솔깃하네. 뭐 솔깃하죠. 여기에 스코틀랜드가 오케이를 해버려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자발적으로 잉글랜드와 합병을 해버립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스코틀랜드의 치욕의 역사예요. 그러네요. 근데 누가 결정한 거예요? 투표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왕이죠. 왕이. 지금 이제 독립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마가렛 대처 있지 않습니까? 네.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북해에 그 스코틀랜드 바로 위에 북해에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빵!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어차피 우리 여기에 가까우니까 북해에서 퍼내는 기름은 다 우리 스코틀랜드 거다. 했더니 잉글랜드 정부에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누구 마음대로
하면서 북해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든 원유의 시추권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렛 대처가 등장하고 철저하게 스코틀랜드의 차별 정책을 펼쳐요. 여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빌리 엘리어트잖아요. 영화요. 한 10년 전쯤에 이제 그 마가렛 대처가 사망했을 때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마가렛 대처가 죽었다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독립, 광복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전히 독립을 못해서 뭐 이 여파로 이 투쟁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나요? 그런 지방들이 많이 있죠. 그 말씀하셨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고, 근데 거기서는 원래 그 독립을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투표를 했었는데 안 한다고 했었죠. 근데 브렉시트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유럽에 남고 싶은데 왜 니들 마음대로 떠나? 그러니까는 그들은 아마 다시 투표를 하면 독립을 하겠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영국 정부에서 아직은 승인을 안 하고 있죠, 투표를.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르시카 섬,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코르시카라고 부르지만 프랑스어로는 코르시카가 아니에요. 프랑스어로는 꺽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왠지 프랑스하고는 좀 민족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코르시카 말을 쓰고, 근데 여전히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고 있는 땅이고. 그 스페인 같은 경우도 스페인은 연합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독립하고 싶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바르셀로나 지방이 있는 그쪽은 또 독립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당연히 허락을 안 하고 있고, 유럽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역들이 크게 작게 굉장히 많이 있고 아직까지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우리 8.15 광복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일단 독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아무래도 뭔가 자유로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저는 이제 또 언어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권리 자체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그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거기 가보면은 그 서대문 형무소 들어가가지고 왼쪽 위쪽으로 가면은 그 처형장이 있어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교수형에 처하게 만들었던. 거기 가면 이제 굉장히 숙연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이 공짜는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해준 그분들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영어로 하자면 freedom isn't free. 아까는 그 자유는 공짜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역시 이 독립, 자유는 우리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책임감 있게 그 다음 세대에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유명한 말이죠.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광복절이 있는 8월을 맞아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독립도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 가지고 온 사진은 이겁니다. 뱅크시예요? 네? 뱅크시. 예, 바로 알아보시네요. 아, 진짜요? 뱅크시 작품. 아. 저 복면을 쓴 사람을 주목할 줄 알았는데 그림을 역시 주목을 해주셨군요. 근데 보통 뱅크시 그 모습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뱅크시가 아닐 거예요. 저 사람은 도둑이에요. 도둑? 아,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뱅크시 작품. 역시 뱅크시 작품은 바로 훔쳐지죠. 티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해석이 나올 줄이야. 재밌네요. 뱅크시 맞습니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하죠. 뱅크시가 지난 5일부터 지금 일주일 내내, 일주일 더 됐죠. 9개의 작품을 연달아 발표를 했습니다. 런던 곳곳에 동물 그림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염소, 코끼리, 원숭이, 늑대 또 있습니다. 펠리컨, 고양이, 수족관, 코뿔소, 마지막으로 고릴라까지 작품들이 줄줄이 이어졌는데 런던 곳곳을 다니던 분들이 이 사진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런던이에요. 런던 남부 쪽에 있는 도시부터 쭉 계속 장소를 옮기고 있어요. 뭐 아파트 쪽도 있고 뭐 철도 길도 있고. 진짜 뱅크시 스스로가 저 이성한테 갖고 갔을 그럼 행위예술. 그 자체가 행위예술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 본인 작품을 분쇄해버린 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 뱅크시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정말 진짜 사람인지 또 일단 우리가 좀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 수학자 중에서 부르바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팀으로 해서. 그룹 이름이고 한 사람이 아닌데 혹시 아직까지 저 얼굴이 공개가 안 됐다면서요. 혹시 적어도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아티스트 그룹이 아닐까라는 그런 관련된 뉴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뱅크시 과연 혼자만 움직이는 건가? 왜냐면 밤에 잠깐 나타나서 그리고 쓱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뭔가 뱅시 아닌 뱅시인 척하는 사람. 예. 그렇죠, 맞네. 그럴 수도 있죠. 저기 뱅크 씨가 그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패스트 컨트리라고 이름 붙은 회사가 있는데 뱅크시의 어떤 진짜 리얼 작품인지 아닌지를 보증해주는 회사가 있어서 또 저 회사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 여러 가지. 동물들 사이에서 연관성이 있나 아무리 봐도 잘 못 찾겠네요. 염소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축이라는 점에서 지금 뭐 가자지구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고 뱅크 씨가 또 원하는 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도록 이제 공간을 열어놓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너무 오랜만에 맨날 전쟁 소식만 전달해 드리다가 오랜만에 작품을 볼 수 있어서 가져왔고 왔습니다. 네. 내가 뱅크 씨라고 잠깐 빙의를 해서 지금 뭔가 그릴 수 있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신지? 비싼 그림. 비싼 그림. 정답이네. 비싼 그림이 어디 있어? 본인이 그려놓은 비싼 그림. 비싸게 비싸게 팔릴 그림. 팔릴 그림. 저는 오히려 그냥 아무 형태도 없는 걸 그려보고 싶어요. 추상화? 추상화. 네. 차라리 그냥 검은 사각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이 좀 해석의 여지를 더 많이 네, 더 수 많이 있는. 그냥 그리긴 제일 쉽겠네요. 그렇죠. 제가 정말 똥손이거든요. 진짜 못 그려가지고. 제일 컸으면 비싼 좋겠어요. 그림, 제일 싼 그림. 그래도 은근 비쌀 수도 있어요. 유명해지면. 우울한 소식들만 들려오는 요즘 뱅크 씨의 작품들이 작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일주일 매일 다른 작품을 그저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런던 시민들이 부럽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